파운드리도 좀 괜찮아졌어. 바닥 찍었어. 기존에 레거시도 잘했어. HBN도 이번에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시작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의 악재가 있나? 4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 이거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죠. 4분기 때부터는 낸드다. TSMC는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수율을 따라잡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한테 맡기게 되면은 더 긴장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가운데 주식 임당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또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아마 쇼핑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그거를 시도해보려고 했다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가 바로 쇼핑몰 운영의 끝판왕인 카페24 프로입니다. 카페24의 전문가들이 쇼핑몰을 대신 운영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상품 등록부터 상세 페이지 제작, 그리고 고객 데이터 기반의 CRM과 리마케팅까지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벌써 많은 브랜드들이 이 프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매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신청하면 또 3개월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저희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무료 체험을 먼저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좋은 서비스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곧바로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부터 해볼 텐데요. 늘 함께 해주시는 든든한 두 분이시죠. 김선영 대표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또 이런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곧바로 주식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지금 코스피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해 내고 있고 지금 촬영하는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3,890포인트 선 돌파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3,900포인트 선 그리고 4,0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선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이 10월의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부분부터 질문 드려볼게요. 두 분 중에 어떤 분께서 먼저 대답하실 건가요? 과장님 먼저 하셔야죠. 당연히. 네, 과장님 먼저. 네, 맞습니다. 2달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9월 초부터 실제로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도 좀 보여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90 아마 우리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매일마다 3,600 돌파, 3,700 돌파, 3,800 돌파,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올랐는데 섹터들은 다 같이 올랐냐?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AI 쪽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좀 시장을 좀 끌어왔다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뭐 이따 반도체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 실적으로 그 숫자를 좀 보여줬고, 결국에는 3,900이든 4,000이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연말 쪽에서도 좀 빠른 이런 수급 확대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지난달 저점 부근이 2,284포인트였는데 지금 3,890포인트 선까지 왔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김선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짜 레버리지 많이 얘기할 때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리플에는 안 좋은 리플이 많이 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겠다라고 과장님이랑 저랑 계속 삼성전자를 원웨이로 맞아요. 이제 계속 주장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게 사실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 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게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또 자주 말씀드렸던 게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일단 3,850 갖다 대놓고 거기가 스타팅 포인트다. 우리나라는 지금 스타팅 포인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근데 이제 이미 그걸 넘어섰다라는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좀
진짜 따져보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변동성을 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짜 진검승부예요. 지금은 어정쩡하게 시장 들어갔다가는요 수익 하나도 못 냅니다. 이럴 땐 아예 진짜 극과 극이 나요. 정말 나는 트레이딩 자신 있어 하면은 진짜 하루 이틀 넘기지 말고요. 진짜 짧게 가거나 아니면은 나 몰라 그냥 나는 던져놓고 그냥 일이나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극과 극으로 나온 상황이지 괜히 제가 그랬잖아요. 증권사 직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본업이 있으면 본업에 집중하고 이제 투자는 투자대로 따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 이제 직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뭐 경기 침체설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좀 자꾸 이상한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장만 안 좋으면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건 뭐 전혀 관련 없는 얘기고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희한하죠. 근데 혹자들은 지금 상황을 비판을 하면서 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환율은 이렇게 높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정상이라 생각해야겠지만 그분들은 투자 오래 안 한 분들이에요.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환율 1,400원대 이상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했을 때 손실본 케이스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0원 이상대예요. 그 얘기는 뭐다? 업사이드가 더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원화 강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외국인들 더 들어오겠죠. 어제 기관 받쳐줬는데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천은 이미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단 하나 걱정되는 거는 뭐 저 같은 정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걱정거리도 이제 던져드린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라요. 사실 저는 이 정도 빠르기를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도 뭔가 그때 상황만 잘 맞춰주면 한 2, 3년은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확실히 이건 있어요. 너무 빠르면 깊게 빠져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적정 조정도 깊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2023년도, 2007년도 대세 상승장 그때 코스피가 700포인트보다 2100포인트까지 올랐던 그 상황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밀린 조정을 쫙 보면은 분기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10% 밀리면 종목은 20, 30% 밀리거든요. 개인들 못 버텨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때도 20% 이상 조정이 있었던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케이스 나오잖아요.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거는 워렌 버핏은 지금 열심히 소비재를 매수하고 있다. 소비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 침체 상관없다.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분위기가 되게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면 그때는 좀 다시 보시게 되겠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올해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조정이 있으면 매수. 연말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유. 달라진 게 없어요. 솔직히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그 질문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한번 쭉 풀어놔봤는데 올해 저는 내년까지는 큰 걱정 없이 투자하셔도 될 것 같다. 내년까지? 조정이 있어도 감당하시고. 네.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이 업사이드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급하게 오른 감이 있다 보니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보면서 조정이 와도 일단은 큰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스탠스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매크로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내릴 경우에 증시에 좋은 영향이 있는 것인지 좀 헷갈려서 그런 부분들도 좀 들어볼게요. 먼저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저번 9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했었고 이제 10월 30일이죠. 이번에도 금리 인하는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기존의 연설에서도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지만은 고용이냐 물가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왔었고 이번 주 금요일쯤에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시장 물가는 내년까지 한 3.4%까지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관세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이번 예상치가 한 3.1%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가를 그렇게 깊지는 않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가고 물가는 점차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겠다. 그러면은 한 적어도 1, 2년 안에 2% 물가에 대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결국에는 고용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셧다운 하게 되면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를 안 하기는 했는데 많은 그런 얘기들을 했죠. 이게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한 거는 생각보다 이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조금 스탠스를 좀 얘기를 해왔던 만큼 그러면 10월 30일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 아마 18일쯤일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이제
올해 FOMC인데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향후에 좀 고용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를 취할 것 같은데 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UBS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1회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김선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번 달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금리 인하기는 맞아요. 금리 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금리 인하기는 맞는데 시장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람들이 특히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딱 포인트를 찍습니다. 유가 100불 이상은 불안, 이하는 괜찮아 이렇게 찍거든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 경제 상황에 맞춰서 100불이 되게 싸 보일 때가 있고요. 네. 비싸 보일 때가 있거든요. 배터리 마찬가지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자기들끼리 막 경쟁할 때는 막 그 높은 가격 또 싸다 일단 야 비싸다 그래도 야 사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애들만 사고 루시드 이비안 못 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나중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꼭 필요해서 샀던 그 배터리들이 불량잭으로 남아버려요. 이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금리 인하 돈 벌고 좋죠. 금리 인하기 들어가면 가상화폐 다 올라갈 거고 주식 올라갈 거고 자산 가격 펌핑 나올 거예요. 유동성 장세 시작될 거거든요. 중국 지금 정말 개판인데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결국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요 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일반 분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돈 가지고 올리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그건 뭐 차후에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 소식이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 제가 금리 인하 잘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각 국가의 어떤 관세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끝나야지 연준도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 금리 조절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됐던 거죠. 근데 대부분 되니까 1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계산을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얘기한 걸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를 완전 인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착각하는 거. 인상하다가 전략 전환하는 느낌으로 던지면요 다 인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상하다가 보합으로 가요. 금리는 상승하다가 보합 가다가 나중에 뿌지 절대로 급격하게 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급격하게 하잖아요. 시장 발작합니다. 텐트럼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월달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연준은 좀 껴있을 거예요. 왜? 11월에 없으니까. 만일 시장 분위기가 완전 괜찮아. 그럼 안 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연준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은 10월 달에 일단 중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1월 달에 있었으면 그냥 10월 달에 안 한다고 제끼면 되는데 10월 달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양쪽에서 지금 어떤 수급이 이길지 모르겠는데 이쪽에서는 금리 인하 해 하는 쪽이 있을 거고 이쪽은 하지마 하는 쪽이 있을 건데 되게 재밌는 거는 금리 인하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긴 하지만 2달 연속 금리 인하예요. 이거를 시장 한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잠깐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고용 안 좋잖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파월이 2달 연속을 한다고? 우리 생각 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시장에서 뭔가 이슈거리 찾아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이렇게 탈탈탈 털면 원자 나온 사람 없는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라서 저는 이런 조정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연준도 만일 저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10월달 하지 말고요. 상황 봐가지고 안 좋아지면 11월달에 긴급회의 열면 돼요. 근데 그것 또한 고민이에요. 왜 긴급회의를 열면 또 사람들이 뭐지? 논란이. 왜 긴급회의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도 잠깐만 이거 12월 달 가야 되나? 12월 달 가기엔 좀 부담이 있어. 왜? 그 전에 무역 협상 다 끝날 거거든. 다 끝나면 확실히 이제 금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11월에 못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10월 가야겠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마 10월 달에 진행을 할 건데 그 이후의 흐름 자체는 어쨌든 걱정되는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10월로 100%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연준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또 관건은 10월에 하잖아요. 근데 심리가 와 좋아 이런 식으로 가서 시장 올라가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잠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11월 달은 못 하거든. 할 게 없거든. 근데 이제 12월 달 돼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잠깐 12월 달 또 하면 쟤네들 또 죄송합니다. 12월 달 하면은 쟤네들 또 놀랄 텐데 이게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12월 달 하면 쟤네들 또 놀랄 텐데 거의 3개월 연속인 거잖아요. 11월 빼버리면은. 그러니까 또 시장은 또 걱정을 한다고요. 저는 이제 심리적인 싸움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고난이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과연 10월 달에 하는 게 맞을까? 전 12월에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최근에 파월 의장이 어쨌든 양적 긴축 중단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 자체가 어쨌든 전략의 전환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좀 시장이 좀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만약에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뭐지 하면서 시장이 밀리잖아요.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오히려 하려고, 전 그 얘기하려고 되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한 건데 일단은 지금은 그 심리 자체가 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확신이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확신을 못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버블이 심했다, 뭐 이런 거 역사적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정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이번 금리 인하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0월 마지막 날부터 11월 달은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12월 달엔 지수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금리 인하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선 심리 싸움이 지금 되게 치밀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나왔을 때 증시가 뭐야 하고 놀라서 좀 셀이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12월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지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4,000포인트 선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곧 있으면 저희 남은 하반기 내에 코스피 4,000포인트 선 돌파할 수 있을까요? 4,000포인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거의 3,800포인트까지 올라온 게 반도체 흐름이었다면은 이제 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방산이 있을 거고 조선이 있을 거고 그 원전 있죠. 생각보다 에너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외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선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음 달 되면은 생각보다 방산 쪽에 그 이라크 관련 중동 수주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정감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동안 조금 우리가 반도체 워낙 이제 큰 비중이죠. 실제로도 기관에서도 전체 포트 비중에서 지금 삼성제 하니스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 외 아이들을 지금 눈여겨 볼 때라고 하게 되면은 질문이 4,000이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5,000보다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1.3배 기준으로 코스피 4,000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1.28배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기존의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지수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아까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향후에 빠질 수 있는 그것도 깊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유의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반도체가 40%예요. 그런데 센소리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갑자기 이쪽에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금을 사야 될까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좀 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수는 오히려 버틸 수는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더라도 다른 대형 종목들을 끌고 가가지고 여기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4,000은 오히려 이번 달 안에 충분히 좀 가능하고 그럼 5,000이냐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연말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4,000 가능할 것 같다. 어차피 한 120포인트밖에 안 남은 그쵸? 상황인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아서 사실 질문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선영 대표님께서도 4,000포인트 선은 문제 없다. 근데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네. 조금 트위스트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반대로 그러면 지금 증시가 잘 가고 있는데 네. 증시 하락을 유발할 만한 요인을 꼽는다면 어떤 점들을 가장 좀 예민하게 보고 계세요? 정치권이요. 정치. 딴 얘기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4,000포인트 넘어가잖아요. 네. 5,000 가서 열심히 하죠. 양도세 얘기 또 나옵니다. 세금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과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뭐든지 간에 과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분리과세 아직 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과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만약 4,500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 여러분은 한 방에 3,000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세 얘기 또 나와요. 제가 봤을 때 100% 나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뭔가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0은 다음 주도 되고요. 5,000? 진짜 빠르면 올해도 가능하다 보는데 하나 정말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져오면은 4,000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2, 3, 4 앞단위는 의미가 있어요. 고단위쯤 되면은 조금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받을 거예요. 누군가 받습니다. 만일 그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잖아요. 외국인 다 받아요 그거. 근데 쭉 눌린 상황이겠죠. 그래서 4, 5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돼요. 지금은 만일 지수 좀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들 돈 많이 냈겠지. 국민들 뭐 돈 많이 벌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갑자기 뭐 이제는 슬슬 세금 카드 꺼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한테 물어보면 별로 수익 난 개인들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2, 3년
4년 3, 4년 이어져야지 그때쯤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 나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이렇게 나오지 지금은 많이 물려있었던 상황에서 올라오고 특정 섹터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돈 많이 벌었다는 개인 투자자들 많지 않을 거예요. 단타하는 분들 말고. 그래서 저는 조금 꼬아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답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때 태클 요인 미국? 아니요. 중국? 아니요. 우리나라 내에서 적은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타치는 증권사들도 지금 조금 이제 분위기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만일 이 세금 관련 이것만 안 나오면 나와야 돼요. 저는 양도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이제 돈 많이 벌고 미국에 장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몇십 %로 세금 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장투가 안 된다라는 이미지고 그게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나라인데 되겠냐고요. 적어도 지금 이 흐름 자체가 2, 3년 정도는 흘러가고 그 이후에 뭐 양도세를 부분적으로 좀 시행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외국인들 다 나가요. 봤잖아요. 우리 올해 봤잖아요. 네. 1월 달 잘 나가다가 조금 안 좋으니까 제가 그래서 신사임당 나와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맞아요. 매번 나와가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저 진짜 되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거만 없으면 사실 저는 지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빠른 거에 대한 어떤 조정은 저는 건전한 조정? 쉬어가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당하시고 어차피 매달 나오니까 네. 그때 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상황이 가장 큰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봤고요.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적 없이 경기 부양을 한 거라서 불안하다. 시장이 오르고 뭐 좋다 하지만 난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세요. 물론 지금 특히 뭐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애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겠죠. 지금은 어차피 반도체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3년 뒤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워낙 이참만이 이런 현상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차 전지 이제 뭐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원전 같은 경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거의 한 5년에서 10년 뒤에 밸류를 좀 봐야 되는 좀 상황이라 보시게 된다면 물론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이죠. 뭐 배당 분리 과세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도세나 뭐 이런 이슈로 이제 그동안 주가를 충분히 그거는 결국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관련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블룸버그가 아마 해외 쪽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AI 기업에서 가장 싼 회사가 어디냐고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도 좋고 뭐 오라클도 좋고 아마존도 있고 다 좋은데 근데 저기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왜 아직도 저 500조 200조에서 놀고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마이크론보다 쌉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나는 좀 정치권에서도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 이제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금통위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은 조금은 뭐 부동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적어도 만약에 이게 좀 무서운 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에이펙에 와가지고 만약에 북한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은 또다시 지정 확정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될 수도 있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실적 없이 경기 부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경기 부양이 좋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은 그 이후에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 까먹을 것 같아서 네.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 그러면 종목을 선별할 때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종목들도 분명히 이번에는 체크를 봐야 되실 게 현대차 기아를 얘기를 해보죠. 네. 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3분기 실적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2분기 때 현대차가 8,300 정도 관세 비용이 나왔어요. 기아가 한 7,800은 나왔고 그럼 이번 3분기는 1조가 다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관세가 25%예요. 그러면 시장 25%니까 너네 안 돼. 근데 주가가 왜 올까요? 15%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15% 기대감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럼 4분기는 3분기 때 좋겠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화장품도 지금 지지부진한데 3분기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관세도 있겠죠. 그러면은 4분기는
그럼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있을 거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약간 엿발살정으로 접근해봐도 좀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을 바라볼 때는 지금 당장 좋은 것도 봐야겠지만 실적이 이제 나중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다면 그 다음 분기에 또 좋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하면서 그 안에서 섹터를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 대표님께도 드려볼게요. 실적 없이 경기 부양한 거라 불안하다. 이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 경기 부양을 뭘 했어요 우리나라가? 뭘 했지? 그거 지원금 10만 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오케이 땡큐. 저는 경기 부양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가지고 경기 부양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적 없이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증권사 무슨 선배님이랑 그때 밥 먹다 그랬나? 선배님이 야 이거 실적 없이 경기 부양해도 괜찮겠어? 제가 선배님 경기 부양 뭐 했어요 우리나라? 뭐 했지? 전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없거든. 본인도 어디서 데이터 나온 거 보고 아 경기 부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없거든. 금리나 몇 번 했다고.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을 과장님도 워낙 오래 하셨지만 하다 보면요 다양한 스타일로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요거 이론 공부 뭐 증투사 뭐 이름 바뀌었죠. 그 상담사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권유대 이런 걸 공부 한번 해보시면은 거기에 선행지표 후행지표 이런 게 있어요. 동행지표 이런 게 있는데 코스피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예요. 일단 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런 게 있고요. 이론적인 얘기는 실적 없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쟤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공매도를 엄청 때리고 했는데 그걸 이겨먹고 올라온 대표적인 회사 어디 있습니까? 테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테슬라는 기대감을 엄청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죠. 근데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테슬라는 뽑거든요. 보여주니까 밸류를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 실적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의 기본이에요. 어떤 회사가 밸류만 치고 올라가고 기대가 뒤에 따라가요. 기대가 먼저 붙고 올라가고 그 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기대감을 맞춰 줘가면서 주가가 따라가고 이제 안전판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저는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셨는데 조금 열심히 해서 되게 훌륭해.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누가 저한테 주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배울 게 많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부양 한 거 없어요. 이거 가지고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경기 부양은 중국처럼 해야죠. 중국은 정말 잘하고 있죠. 그냥 너희들 우리 믿고 그냥 맘대로 그냥 마이너스를 팔아. 자동차 팔아서 뭐 얼마? 1,000만 원 손해? 괜찮아. 우리만 믿고 팔아. 이게 진짜 강력한 부양인데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자꾸 막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막 양도세 이런 거 가지고 막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씩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업들 해외 가서 돈 진짜 많이 벌게 상황 만들었고 법인세를 많이 뜯으라니까. 전 사실 그 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보면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거 나오면서 기업들이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놨죠. 물론 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만 그건 회사에는 변호사들만 좋은 애들 쓰면 잘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고 이제는 나와야 될 게 기업들한테 좀 더 뭔가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 개 발표됐는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진짜 택도 없어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어디든지 간에 해외 기업들과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대 기업이 짜증나 가지고 야 니들 그 정도면 거의 뭐 반덤비급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어떤 지원이 나와주고 오케이 좀 줄일게 이런 지원이 있어야지 진짜 경기 부양을 했다고 그러지 10만 원 준 거요. 아니 감사하긴 해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거 가지고 실적 없이 경기 부양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지수 올린 게 누군데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그 10만 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네. 경기 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 금리 인하 이야기 앞서서 했으니까요.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하나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정말 많잖아요. 네. 어느 쪽 보고 계실까요? 제약바이오랑 로봇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로봇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고용과 조금 연관된다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작년에 생산량이 대략 한 270만 대예요. 일론 머스크가 2030년에 뭐라 얘기했냐면 2천만 대까지 생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 기업들은 일단은 사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어떻게 하겠냐. 결국엔 로봇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 조달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금리 인하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수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로봇 대표님께서는요?
일단 어쨌든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업종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본다라고 좀 보시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돈이 풀리게 되면 뭐 증권주들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마 지금 증권사에 계신 분들은 브로커리지 와 이러고 있을 텐데 물론 개인이 좀 더 붙어야 돼요. 이게 순증하게 좀 예수금 순증이 조금 더딘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부분이 조금 뭐지 싶긴 한데 뭐 증권주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형 IT주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천전지 같은 기업들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속에서 증권주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딱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시네요. 이러한 업종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2부로 넘어가서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뭐 시장에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하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저희 이 주식임당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희 과장님이랑 대표님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렇게 외쳐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최근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수도 급등을 했지만 삼성전자도 네. 지금 뭐 10만 전자는 거의 따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제가 보니까 99,900원? 뭐 세일하는 줄 알았어요. 네. 99,900원.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갈까요? 뭐 어제 시티그룹에서 14만 원 넘게 목표가를 팠던 것 같아요. 뭐 아까 한 10만 원에 한 200만 주 좀 매물대가 좀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작년 4월인가 그때 8만 8천 원 갔다가 쭉 거의 한 4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에 대한 리스크들이 이제 하나 둘씩 좀 해소되는 구간이 아닌가. 뭐 심지어 반도체 섹터에서도 그쪽에서도 적자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회복되는 지금 구간이 있었고 아마 10월 30일 날 이제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해봐야겠지만은 결국에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 좀 많이 올라왔던 거는 2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디램 점유율이 한 39%로 알고 있고 삼성전자가 33%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쪽에 대한 이게 재고들이 크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번에 SK하이닉스 점유율을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SK하이닉스 실제 잘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이 생각보다 이번에 좀 실적이 잘 선방됐던 것 같아요. 갤럭시 플립도 잘 팔렸고 기존에 닌텐도 2도 이제 그 한 2조 정도의 아마 수주 물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파운드리가 생각보다 이제는 바닥 좀 찍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파운드리도 좀 괜찮아졌어, 바닥 찍었어. 기존에 레거시도 잘했어. HBN도 이번에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시작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에 악재가 있나라고 좀 그런 흐름이 좀 시장에서 좀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저요. 일단은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방송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삼성전자 관심 가져보시라고 얘기했었던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수요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정말 코어 오브 코어 정보를 어디다가 주고 수요를 잡겠다고 했습니까? 미국의 팔란티어죠. 그래서 팔란티어랑 얼라이언스를 하고 나서 이건 삼성이 정말 크게 이거는 결정을 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요를 잡혔다는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 뭐 80% 넘어갔다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선택이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좋은 것 같고 뒤에 우리 질문에도 있긴 있지만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 삼성은요. 나머지 뭐 TV는 원래 1등이니까 뭐 그냥 고만고만하고 뭐 휴대폰이 안 팔렸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안 팔렸어요. BOE가 치고 오니까 싼 거로 치고 오니까 안 팔렸어요. 힘들었죠. 파운드리 계속 적자였죠.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매출 구조는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반도체가 원웨이로 가니까 다들 불안했죠. 반도체. 그래서 맨날 보는 게 반도체 디램 가격이 어떻고 뭐 HBM이 어떻고. 그래서 제가 맨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랑 다른 기업이에요. 반도체 원하시면 SK 가는 게 맞고 나는 반도체도 좋고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좋아. 양다리 삼다리 걸친 기업이 좋아. 삼성전자. 그때 들어가시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단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금 장점이 이제 부각되는 시기가 됐어요. 왜냐면 되게 웃긴 게 잘하던 게 망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못하던 동생들이 치고 올라와요. 수요를 잡혔죠. TV는 원래 1등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가만히 있다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BOE 10몇 년 동안 우리 미국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어디 가겠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어요.
BOE보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나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좀 비싸죠.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반사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디스플레이주를 엄청 얘기하고 다녀요.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아직. 근데 왜 관심이 없지? 이게 안 갈 수가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못 나왔던 동생들 지플립,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닌텐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있구나 우리 집에. 저도 삼성전자 실적에 하기 위해서 와이프 지플립 가져왔고 우리 아이들 둘 다 이제 하나씩 투 다 가지고 있고. 그러네요. 어쨌든 기인 했네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원래 못 났던 동생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님이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올라가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은 지금까지의 주가는요, 지금까지 최소 한 4, 5년, 5, 6년, 6, 7년 그 정도 주가는 그냥 반도체만 이끌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머지가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몇 년 전에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 오히려, 근데 저는 요즘에 증권사들이 계속 올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 올리면 또 희한하게 또 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코스피도 4,000포인트대 돼가지고 뭔가 물량 출회에 대한 부분을 일단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도 10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 모두가 염원한 숫자였잖아요. 네. 근데 항상 염원에는 고통이 따르죠. 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그 정도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거기서 또 니들은 거기가 끝이지, 이렇게 생각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과는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은 있을 수 있다. 근데 10만 원대를 너무 시원하게 뚫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뚫고 올라갔을 때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정폭이 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마지막 코스피까지 같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 손절 가격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수익 실현이 지금은 다 수익이시니까, 저는 그냥 지금 적절하게 밑에서, 우리가 요즘에 제가 개인 DM이나 제 개인 유튜브에 리플이 되게 많이 달려요. 뭐 본인, 우리 신삼당이나 방송 보시고 매수하셨다는 분들이 본인 수익률을 올리시거든요. 대부분 70%, 60%, 80% 그때에 다 몰려 있어요. 많이 나오신 분들 90%까지 받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비중이 많이 되게 높아요. 비중 높다는 기준, 제 기준으로는 30% 이상 가면은 지금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소외된 업종이 있죠. 네. 마치 반도체가 1년 전에 소외됐던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소외됐던 것처럼 그런 쪽으로 매수하시는 게 지금 맞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항상 진짜 막 발바닥에서 잡아서 머리끝에서 매도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수익이 났을 때는 좀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수익 나신 분들은 지금 정도 근처에서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도 새로 이제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일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차라리 다른 쪽에 하셨다가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웬만해서는 다 수익권이실 것 같아서 차익 실현도 하나의 전략. 근데 신규 진입 막 추격 매수는 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실적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3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곧바로 질문 드려볼 텐데, 원래 잘했다, 이 정도 별거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고, 와 진짜 잘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했죠. 왜냐면은 2분기 때 4조 초반이었을 거예요. 4조 6천억 정도 나왔고, 이번에 12조 정도 나왔습니다. 네. 원래 애초에는 한 9조 정도 봤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거는 10월 30일 나오겠지만, 일단 반도체가 크게 좀 선방을 좀 했다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월 초부터 디램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때 그때야 많은 물량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서버향 쪽에 대한 물량들이 물론 계속 꾸준히 AI 쪽에 나오긴 했지만은, 스마트폰 이제 아까 애플도 어제 실적은 뭐 다음 주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애플이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이랑 이제 메모리도 생각보다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PC입니다. 최근에 윈도우 10이 종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PC 쪽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커질 거란 말이죠. 이게 요 최근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보안 이슈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PC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커지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측면에 이번 3분기 실적에 9월 초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은 순수하게 반도체 쪽으로 시장에서는 한 7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2조 내에서 반도체 비중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핸드폰도 생각보다 잘 팔렸고, 뭐 디스플레이 이건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와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제가 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 이거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죠. 4분기 때부터는 낸드다. 그럼 낸드 쪽에 이게 잡히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생각보다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는 이제
삼성전자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질문 드릴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호재가 여러 가지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파수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슈였던 게 마이크론의 H5 탈락 가능성 뭐 이런 게 짚히고 있었고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마이크론은 원래 삼성이랑 SK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마이크론이 미국에 상장돼 있어서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먼저 되고 그게 뭐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라고 하는데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이요. 삼성 저기 위에 있고요. 네. 그거 조금 밑에 한참 밑에 SK하이닉스 있고요. 저기 1층쯤에 마이크론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 팩트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 시장도 훌륭하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데 왜 마이크론 보고 이걸 감안하는 거지? 아 물론 비슷하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전교 1등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물론 아예 꼴찌는 아니지만 이런 기업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금까지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삼성전자에서는 충분히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기업이거든요. 탈락하면 그냥 원래 떨어져 나가는 애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전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마이크론이 또 나온다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요만큼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크게 실적이 기인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근데 그것보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이것도 과장님이랑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기업이고 이제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젠수당 입장에서 제일 원망스러운 기업이 어디냐면 삼성전자거든요. 야 니들이 똑바로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TSMC밖에 못하기 때문에 걔한테 가가지고 막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 전용 라인도 안 만들어주고 하려면 좀 더 비싼 값 내 20-30% 돈 넣네 이런 굴욕을 당했는데 삼성전자가 수율만 따라오게 되면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한테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 삼성만 수율만 따라가면은 그래서 제가 밥은 차려져 있는데 삼성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표현을 되게 좀 자주 썼었어요. 엔비디아가 대신 삼성전자 파운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TSMC도 쓰고 삼성전자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삼성은 없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TSMC는 항상 그 회장님이 그러면 안 됐는데 이분이 삼성을 욕을 하더라고요. 타겟팅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신경 안 쓰면 솔직히 얘기하겠어요? 안 쓰지. 아유 뭐 너 혼자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수율을 따라잡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한테 맡기게 되면은 더 긴장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얘들 라인 증수라고 막 갑자기 뭐 해주는 척하잖아요. 삼성이 생각보다 많이 빨리 따라왔거든.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표현은 엔비디아가 TSMC 대신에 파운드리 삼성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TSMC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삼성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또 있죠. 삼성 잘하는 거 이제 디램에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1등에서 이제 1등 물론 1등이 안에서 못 하겠지만 가격으로 이제 가격으로 승부를 보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TSMC 입장에서 짜증 나는 거겠죠. 우리가 만일 중국 디스플레이 보면 짜증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수율이 앞으로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쟁 되게 좋게 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이 칩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도 그걸 공급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삼성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생산 더 하겠죠? 매출 더 찍히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와 함께 뭘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엔비디아 업사이드 올려야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과장님께서는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파운드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 그 고객사 학부는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테슬라 애플 물론 이건 내년 말쯤부터 이제 생산이니까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은 반영을 안 될 거예요. 기존에 1분기 때가 2조 5천억 정도 적자였고 2분기가 2조 그럼 이번에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1조 때나 아마 한 몇천억대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 이유는 어제 이슈가 나왔었죠. 엑시노스 2600에 갤럭시 S26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갤럭시 플립을 얘기했는데 스마트폰은 전체 폴더블은 전체 스마트폰에서 2-3%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갤럭시 S26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삼성인데 삼성 거 왜 이제 들어가냐? 예전에 우리가 S22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 발열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 같은 계열사지만은 패스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수율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50%까지 올라왔다고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에 이게 4분기 때부터 실적으로 잡힌다고 들었어요. 그럼 3분기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럼 4분기는 갤럭시 S26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추후에 노이즈가 안 나오길 바랄 뿐이죠. 발열 이슈가 안 나오게 되면은 갤럭시 S26이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됐을 때 파운드리가 원래 파운드리 흑자를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7년을 봤어요. 흑자 전환을.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내년 상반기도 흑자 전환까지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테슬라, 애플 정해졌고 시장에서는 퀄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추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트럼프 골프 회동에서 또 이게 트럼프 형님이 좀 추가적으로 건수를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파운드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찍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기업들과 또 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2027년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야기입니다. 8인치 OLED 패널을 테슬라 쪽에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로봇 이슈, 뭐 옵티머스 이런 이슈도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진작에 썼어야죠. 왜 비효율 걸 썼을까? 싸니까. 물론 오케이. 싸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 싼 거 쓰고 비싸게 팔아먹은 게 사실 그들의 이제 주요구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 선택한 이유는 선택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채용하던 비효율 걸 이제 못 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잘하는 게 좀 확연하게 다르죠. 삼성도 이제 큰 건 안 되니까 LG 걸 갖다 써서 자기들 TV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삼성이랑 같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인데 삼성전자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랑 테슬라랑 사업 많이 하죠? 제가 봤을 때 패키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제 패키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채용 선택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27년으로 미뤄진 거는 기존에 뭐 확보해놓은 물량들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재고만 좀 진행이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게 되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아마 좀 빠르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재고 소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옵티머스에 뭐 탑재를 한다고 했을 때 옵티머스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아니면 테슬라에 탑재했을 때 테슬라가 얼마나 잘 팔려서 기존의 재고들을 다 없애주느냐 따라 가지고 그 실제로 들어가는 그 시기는 27년이라고 했지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은 선택한 이유는 어쩔 수 없었지만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쯤 또 삼성전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심 좀 가져야 된다. 디스플레이. 네, 아까부터 강조해주고 계시죠. 디스플레이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데 꿀을 네. 여기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께는 그러면 지금 TSMC와 인텔의 상황이 어떤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반도체 회사를 계속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랑 뭐 인텔 뭐 투자 이슈도 있었던 거는 결국엔 인텔은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그 파운드리 쪽은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거고 최근에 아마 1.8나노를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1.4나노로 이제 더 좀 공략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TSMC도 지금 미국 쪽 뭐 애리조나 이제 공장 관련해서도 향후에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긴 하겠지만은 TSMC가 뭐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엔비디아 물량이나 실제로 왜 삼성전자 쪽에 너무 많이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시장에서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지금은 TSMC 혼자만으로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대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은 이쪽 물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이쪽까지 매출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쪽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은 거의 주고 가던 이 입장에서 뭐 CPU와 이제 엔비디아 그 GPU와 같이 혼합돼서 이제 향후에 그 제품을 출시하는 것까지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 쪽은 생각보다 점유율이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8이고 아마 인텔이 한 4% 거예요. 그러면 이제
TSMC가 한 70% 정도 대충 점유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 점유율이 확대가 될 거고 인텔은 적어도 이게 기존의 파운드리 쪽에는 생각보다 좀 더뎌지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CPU 쪽에 대한 향후에 좀 공동 개발로 조금 성장이 또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TSMC 그리고 인텔의 상황까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아까 대표님께서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는 한데 직관적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해서 네. 질문 드려볼게요. 원래 질문은 이제 10만 전자 시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건데 조금 바꿔서 얼마까지 네. 목표 주가 설정해 볼까요? 목표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요. 안 팔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죠. 네. 저는 일단 진짜 보수적으로 12. 11? 12. 아 12. 네, 보수적으로 지금도 한 12. 20% 정도만 더. 근데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12 일단 정도. 12 기억을 네, 해보겠습니다. 10이고 그리고 이제 10에서 나오는 물량을 또 얼마나 잘 받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분명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인 상황이면 제가 거기까지 안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원화가 약세죠. 1,400원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원화가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 것이고 외국인들이 뭐에 따라서 매수하겠습니까? MA 코리아 인덱스죠. 삼성전자 메뉴에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매수 그냥 생각 없이 들어오는 매수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차익 실현을 어떻게 또 줄다리기를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아무나 안 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언제까지 보면 될까요?라고 저의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면 일단 10위까지 놔둬. 그 이후에 따로 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10에서 과연 얼마나 저항이 나올지 그게 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게 관건이네요. 그 허들을 넘어야지 그 다음이 조금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목표 주가 설정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왜 10만을 못 넘고 무너졌냐? 이게 우리가 하니 뭐 기술적 차트에도 이제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은 숫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액분하기 전에도 한 100만 원 그때도 맞아요. 있었죠. 왜냐면은 이게 호가 차이가 달라집니다. 10만 원 이하일 때는 우리가 한 100원 단위로 호가가 바뀌지만은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1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이게 1,000원 단위로 네. 거의 바뀌게 돼요. 그에 대한 부담도 시장에서 있는 거고 그쵸. 이게 뚫으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바뀌긴 하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12만 원, 15만 원, 13만 원 갈 수 있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니스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물론 공장 증설하면 3년 걸리고 이럴 텐데 그때는 사이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과연 이번 골프 회동에서 분명히 미국 쪽에 대한 공장 증설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면은 삼성전자 12만 원 좀 한 단계 높여서 13만 원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여쭤봤고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추가로 SK 하이닉스 이야기 좀만 해볼게요. 네. 이제 29일이죠. SK 하이닉스 실적 네. 공개되는 날인데 사실 공개 전부터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진짜 같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때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파는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뭐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그게 조정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최근에 올라왔던 차익 실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지금 애널리스트 애들도 사실 이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2분기 구조가 나왔는데 이번에 한 11조, 12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시티그룹이 15조까지 얘기를 했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적어도 HBM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게 들어갈 거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블랙의 쪽이 아니라 그럼 내년 말에 나올 루빈 쪽에 대한 전략체에 대한 미래 기대감까지 시장에서는 포함이 된다라고 해봤을 때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사실 3분기보다 다 4분기예요. 그러니까 낸드도 사실 2분기 때 거의 한 흑자 될뚱말뚱 그냥 보합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와 다르게 반도체가 거의 100%라는 측면에서는 그럼 4분기 기대감이 낸드 쪽에도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10만 원이지만 어제 오늘 64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오픈 AI가 최근에 계약을 맺었던 게 그게 10기가와트 규모이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게 500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게 450 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간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AMD가 삼성전자만 부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12단이 아니라 적어도 HBM4까지 시장에서 밸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위로 갈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세론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때
때 흔들릴 거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그때 매수하는 관점이실까요? 눌렸을 때 SKR 매수하신 분은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 HBM3 넘어서 HBM4로 가거든요. 네. HBM4로 가면요. 지금처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못해요. 음. 왜냐하면은 HBM3랑 4는 완전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우리가 초미세 공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보통 HBM 위로 쌓는 방식인데 그 밑에 다이가 있어요. 보통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삼성전자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쌓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HBM4는 삼성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S 문제가 뭐냐면 얘 이거 못해요. 초미세 공정이 안 돼서. 그래서 어디랑 얼라이언스 했냐면 TSMC랑 얼라이언스 했거든요. TSMC가 이 판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SK하이닉스는 쌓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는 TSMC한테 을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얘들한테 돈을 주고 그것도 이제 많이 몰리면은 또 몰리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몰리면 또 걔들한테 또 익스프레스 가격 주어가면서까지 비용적인 측면으로 부담을 가질 거거든요. 그럼 삼성이랑 둘이 결국은 가격 경쟁해야 되는데 될까요? 전 안 될 거라 보는데. 아, 그런 부분은 또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 들어가실 때 네. 물론 주가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가긴 갈 거예도 둘 다 가긴 갈 거고 그리고 M3도 한 방에 HBM4로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칩도 호퍼를 쓰고 있는데 그걸 블랙으로 한 방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과도기 구간이 있고 삼성도 그 과도기 구간 때문에 괜히 D램 집착하다가 HBM 못 넘어가서 그 꼴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수익이 꺾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3, 2까지는 우세할 수 있지만 4부터는 삼성이 진짜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부터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이 엎어질 수 있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가 그 뭐 로직 다이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스타크래프트가 아닙니다. 그거 갖다가 노광 장비 사와가지고 단기간 내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론적인 시간이 충분히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SK하이닉스를 향한 갑질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 보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또 얼라이언스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일단 우리는 뭐 소설을 전 많이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설이 꽤나 최근에 많이 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라이벌이긴 라이벌이지만 TSMC 결국은 이제 이게 파운드리가 고민인 거잖아요. 네. 삼성이 파운드리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또 앞으로 그게 또 어떻게 될지도 관건이긴 해요. 근데 삼성이 진짜 정말 싸게 파운드리를 만들어준다, TSMC보다 싸게 준다라고 하면은 입장에서는 고려해보지 않을 카드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뭐 수년 후의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보시고 오케이 뭐 정신없어 모르겠어 다 제쳐놓고 HBM4부터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판이 좀 바뀌는 건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차라리 삼성이 낫다. 아,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지금 막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좋네, SK하이닉스 좋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구분해야 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도체 보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반도체 이야기 끝났고요. 반도체 다음으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늘 궁금해하시는 섹터죠. 그리고 요즘에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좀비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2차 전지 나와 있고요.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이번에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일단은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어 오셨는데 제가 자료 많이 보여드리면서 25년도 4분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돌아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그 시점쯤에 돌아서기 시작했고 제가 올해 1분기에 인터배터리 가서 퓨처엠 직원이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3분기까지 확신은 못하더라고요. 근데 4분기쯤 되면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얘기했는데 그대로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인 그림은 이제 살아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를 요즘에 좀 많이 물어봐요. 제 주변에서도. 저는 그냥 할 때마다 항상 똑같아요. 방송을 찍든 지인한테 말하든 누구한테든지 간에 지난 1차 랠리 때 2차 전지랑은 다르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전기차 원웨이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펜솔 실적 보고 좀 놀랬고 사실 이번 테슬라 실적에도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바로 근데 이거 제가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억울한가 했던 얘기인데 너무 또 반복하니까 배터리잖아요. 결국은 배터리가 뭐예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럼 이제 이게 그때 AI 붐 불었을 때 전력난 있을 때 그럼 배터리 필요하겠네. 배터리 그쪽으로 붙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ESS가 빵 떴어요. 그것처럼 예전에는 전기차에만 집중해서 맨날 뭐 전기차 테슬라 판매에 어떻고 인도랑 이거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ESS라는 이게 확 뜨면서 2차 전지주가 전기차 관련주였다가 전기차 관련주 더하기 AI 관련주가 됐어요. 다르죠. 그럼 더 좋다는 거죠?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지금 AI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첫 번째.
새로운 테마가 새로운 업종이 붙었다, 업종으로 붙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일단은 뭐 불량 재고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캐즘이 끝났다라고 한 얘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드려왔었고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턴어라운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뭐 LG엔솔 같은 기업들도 이제 실제로 정신 차린 뒤늦게 정신 차린 벤츠 같은 데 수주도 받고 있고 진작에 받았으면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3원기 배터리가 좀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제가 참 힘든 상황에서도 드렸던 말씀이, 예전에 우리나라는 IMF의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진짜 경기가 어렵고 그 산업이 망할 것 같으면 그 기업들 투자를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근데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쥐어짰지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장이 턴어라운드 됐을 때 시장 점유율을 확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2차전지를 좀 세게 주장을 한 게, 원래는 제가 2차전지 한참 올라갈 때 반도체 매수하라고 삼성전자 하라고 있다가 제가 한 2년 전에 엄청 욕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분들은 나쁘지 않겠죠. 지금은 오히려 지금 걸 좀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2차전지 쪽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좀 하나씩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가 또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알아서 무너져 줬잖아요. 중국이 알아서 이제 무너져 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도 이제 괜찮아질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뭐 비아디 판매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또 보조금 지급 얘기 나오잖아요. 보조금 받아서 비아디 사겠습니까? 비아디 최근에 제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봤대요. 다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야, 걔는 라페라리보다 진짜 보기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좀 농담반 진담반. 페라리 같은 애들은 좀 자주 보여요. 근데 페라리보다 보기 힘든 차가 비아디입니다. 그럴 것처럼 들어오는 왔는데 그만큼 잘 안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판매량이 늘었다고 한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제 주변에 샀던 사람이 없는데. 그 제가 옛날에 화웨이 폰이 뭐 삼성 폰을 압도한다고 했을 때 뭐 전 세계 점유율이 얼마다? 10명 중에 그럼 그 퍼센트대로 주변 친구가 화웨이 폰 가지고 그때 걱정하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아디 걱정할 것 같으면 내 주변에 누가 비아디 사면 걱정하십시오. 근데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어쨌든 알아서 무너져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너져 줬다는 거는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 보고 있어서 좀 진짜 괜찮은데 오랜 기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침소봉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또 실적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배터리 가격 떨어졌는데 네. 나오겠냐? 네. 나오죠.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수요가 더 붙잖아요. 판매량이 더 증가하겠죠. 전체 매출파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많이 힘드시고 고생하시고, 제가 거의 1년째 얘기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진 이유는 뭐 툭툭하면 그냥 빠졌잖아요. 뭐 벤츠 불나면 다 빠지고, 옛날에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뭐 셀트리온 문제는 다 밀리고 이런 것처럼 뭐 딴 기업 문제인데 이 관련주들이 다 밀려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휴대폰이 장착이 돼 있는데 옛날 우리 과장님 아시죠? 우리 뺐다 꼈다 한 거. 그거 오래 하면은 부풀어요. 저도 그거 썼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터질 것 같아. 그때도 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 부분도 되게 많이 가만히 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티실 분들은 버티시는 시점,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반도체 수익 크게 나신 분들은 네. 제가 한 3년 전에랑 또 완전 반대로 얘기하네요. 그때는 2차전지 수익 많이 나시니까 반도체 매수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수익 나시는 분들은 2차전지 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체 비중의 10% 정도는. 10% 정도. 우선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께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2차 전지가 진짜 속을 많이 썩였던 섹터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분명히 기다리다 지쳐서 중간에 이탈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업황이 다시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면 나가셨던 분들 지금 배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재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까 가끔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은 모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모 부장님께서 전기 2차전지 오르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손절을 크게 하시고 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와서 추천하자 그러면은 그 고객분께서 화를 내시겠죠.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알아. 뭐 빨리 오는 것도 아니죠. 한 2년 정도 되긴 했지만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쯤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네. 뭐 LNF나 이런 회사들 차입금이 많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재무적으로 큰일 날 수가 있어서 은행 쪽에서도 대출금이 안 나온다 얘기까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LG엔솔이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지금은 LNF가 3분기 흑자 전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2분기 때부터 실제적으로 리튬 가격이 이게 5만 위안에서 실제로 한 8만 위안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게 보통 양극재는 3개월 뒤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최근에 뭐 에코프로
EM도 마찬가지고 LNF도 실제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은 4분기에 반영됩니다. 이번 LG 엔소 같은 경우는 6천억? 그럼 적어도 4분기에 이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때 전기차 쪽은 이제 2차 전지 AI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적어도 이 시장을 여기서 단기 고점으로 봐야 되냐. 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 9월달에 에코프로가 아마 며칠 전인가요? 상한가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그 얘기가 이슈가 나왔던 게 9월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역대 최대로 나왔었다. 물론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아예 IRA 보조금이 9월 30일날 폐지가 되니까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프로모션 효과도 있는 것 같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오히려 이제 역발상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전기차 판매가 안 팔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이 아까 BYD도 얘기를 했는데 BYD가 저도 전시장 한번 가봤거든요. 특히 마트 쪽에 있는데 되게 웃겨요. 저가 전기차를 파는데 줄 서서 대기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현대차 가면 그냥 가서 그냥 보고 나오잖아요. 좀 뭐 하는 거지?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은 그냥 전기차구나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BYD 쪽으로 전기차를 수요가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북미 쪽에 대한 전략이 더 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적어도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뭐 관세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가동률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아까 시청자들을 보기에 뭘 추천해야 되냐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좀 굉장히 단순하게 LG 엔솔이나 LNF가 좀 맞지 않을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실적 발표 있고 수요일이 LNF입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을 봤는데 프리뷰를 봤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어닝 서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단타? 뭐 오늘 아침에도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바닥 대비 50% 올라왔다. 그러니까요.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뭐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20% 올랐었는데 그렇게 치면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전기차 캐점이 생각보다 물론 원래 작년에 포스코 퓨처 대표님이 얘기했던 게 올해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시점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제 여기서 전기차 캐점과 관련해서 내연기관차와 얼마만큼의 수요가 이제 뒤바뀔지 뭐 그건 이제 숫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좀 한 건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전기차는 언제쯤 갈까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장을 결국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에 제가 옛날에 트럼프가 막 전기차 뭐 없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니고 어차피 그냥 100%라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바이든이 했던 거짓말 전기차 100%를 만들겠다고 한 거짓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거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어쨌든 결국은 내연기관이냐 수소냐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싸움이에요. 얘네들끼리 어쨌든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시장을 크게 늘리려면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면 되죠.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면 되죠. 근데 결국 이 시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 걸 뺏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연기관은 아시겠지만 뭐가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죠. 유가 되게 낮죠. 유가 되게 낮은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포기하고 전기차로 들어갈까요? 아니요. 유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 뜰 거예요. 유가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전기차 그때 더 부각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죠. 얘한테 빨리. 유가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이거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누구랑 통화했냐면 사우디의 빈살만이랑 통화했어요. 네. 유가와의 관계성도 진짜 투자 어렵네요. 봐야 될 게 정말 많아서 그런 것들 말씀을 해주셨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우선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LG 엔솔과 LNF 잠시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께서 또 보유 비중이 좀 높으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10월 17일에 2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당시에 한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잘 오를 줄 몰랐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만큼은 아닐 수 있어도 포스코 홀딩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얘네 회복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포스코 퓨처엔도 아마 캐나다 쪽에 이제 공장 했던 거 가동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양극재나 뭐 음극재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뭐 전체적인 그룹사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뭐 포스코는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이 최근에 2, 3분기 때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오늘 기준으로 한 76,000위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KT의
셰일이 광산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결국 중국 쪽에서도 이제 공급 개혁안과 관련해서 조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장은 좀 안정적인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하는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은 이제 생각보다 리스크는 좀 사라진다라고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엔도 결국에는 향후에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에코프로인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분기 때 기억이 나요. 그때 하반기 때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에코프로 비엔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고객사 확대에 대한 뉴스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노스폴트가 파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물량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대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고, 특히 LG 엔솔 아마 가져갈 거예요. 그 많은 폭스바겐이나 스웨덴 엔진, 볼보 이 두 회사에 대한 그 배터리 물량들을 가져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삼성 SDI랑 에코프로 법인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합산되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고, LG 엔솔이 계속 언급이 되다 보니 LG 엔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이제 벤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 공급 계약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LG 엔솔이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또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밴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LG엔솔이요? LG엔솔은 이제 뭔가 안정화된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지만 알아주지 않았던, 가격에 가려가지고 이제 뭔가 부각되지 못했었죠. 그것들이 부각이 좀 돼주면서 이제 LG엔솔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항상 LG엔솔 얘기하면은 들었던 말씀 똑같아요. 태생이 별로지 물적 분할로 태생하는 기업이잖아요. 그게 별로지 나머지는 다 좋은 기업, 정말 좋은 직원들을 두고 있는 기업이고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LG엔솔에 대해서 제가 뭐 배터리 걱정하시길래 제가 스페이스X에서 LG엔솔 배터리를 요구했다. 위성에서 이제 보조로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걔네들이 위험하면 쓰겠냐, 스페이스X가 바보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뭔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 얘기가 쏙 들어가면서 이제 그의 수주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LG엔솔은 뭔가 소문이 좀 잘 난 것 같아요. 마치 유럽,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그동안 뭔가 되게 납기일도 잘 맞추고 가성비가 좋았던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빵 뜬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 효과가 되게 중요한데, 뭐 방산은 전쟁이란 게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런 게 발생하면서 홍보 효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이 좀 해외로 뻗어나가게 된 기회가 됐고, 거기에 딱 또 이제 또 우리 하나와 같은 경우는 그 하나 김승현 회장님이 또 공화당이랑 또 친하면서 연결고리가 쫙 된 것이고, 역시 사업은 타이밍이에요. 진짜 보면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참 투자를 많이 했죠. 힘들게 묵묵하게 막 남들 다 욕하고 니 정신 차려라, 주가 이렇게 빠진 거 어떻게 됐냐고 했지만 뭐 미래를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좀 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투자 의견은 저는 계속 그냥 투자 가능하고, 밴드요 일단은 빠진 것부터 다 커버가 되고 그 이후에 밴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빠진 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냥 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LG 엔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2차 전지 바닥 이제 찍고 네. 안정적이니까 좀 장기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을까,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딱 보통 보면은 투자자분들은 뭔가 방향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맞아요. 지금 2차 전지를 매수하는 분들은요, 딱 요거만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네. 2차 전지 지난번이랑 다르다. 지난번에 전기차만 보셨는데 이제 ESS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테슬라, LG엔솔 ESS 이미 나왔죠. 그것들 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네. 옛날과는 다르다. 전기차 원웨이 아니다. 네. 근데 전기차도 살아날 거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유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전기차가 점유율 뺏어오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한 거에 더 친근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저도 아직 전기차 안 샀어요. 살 생각 있습니다. 와이프 이미 저희 와이프가 관심 가지는 거 몇 개 던졌어요. 지금 던져가지고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근데 유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렌 버핏도 계속 오시덴탈 페트롤리움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봐야 돼요. 유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선에 딱 넘어가게 되고 유가가 부담스러운 레벨이다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대안이 전기차밖에 없어요. 물론 하이브리드 같은 게 있지만 수소 하이브리드, 뭐 하이브리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만 수소는 대안이 못 되고요. 전기차가 그때는 빵 뜰 수 있어서,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너무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네. 유가라는 명확한 기준.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사우디 망합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땡큐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난 투자해놓고 몰라 이런 케이스는 아니어가지고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2차 전지는 더 이상 전기차 관련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최근에는 뭐 전력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ESS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유가를 기준으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ESS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까 LG 엔솔이랑 LNF를 위주로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 다 ESS 관련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둘 중에 이제 내가 꼭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인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피코잉을 사야 되느냐 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아. 물론 이제 LG 엔솔도 사실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그 벤처 같은 이제 고객사를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확보해 나가는 게 이제 크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부터 이제 북미 쪽에 있는 공들 이제 가동률도 올라가게 될 거고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AR이 폐지지 AMPC는 폐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에 대한 혜택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적어도 사실 45만 원대 아마 이게 공모가 기준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그 가격대 수준입니다.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또 최근에 LG 화학이 LG 엔솔 지분 이제 매도 얘기가 나왔죠. 그거 뭐 안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유통 물량 자체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NF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양극재 쪽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ES 이제 LFP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일한 회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LNF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사실 LNF가 아마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이제 공시를 보게 되면은 그게 최대 주주들 대주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심지어 작년까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최대 주주 담보 부족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 회사들 몇몇 개가 있어. 실제로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흑자 전환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고 나노 신소재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영업이 한 15억 정도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20억, 30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는 보는 게 LG 엔솔, 나노 신소재 이 세 개 단을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배터리 3사들과의 조금 협의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가동률이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NNF 특히 얘기하셨으니까 네. 양극재 쪽에서는 LNF가 대표적이다. 또 기관한테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또. LNF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물론 우리 증시에 SK온이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미의 이제 최대 2조 원 규모 ES 첫 수주 계약 소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주가 차원에서 이거를 살펴본다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좀 좋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좀 어떻게 파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궁금해요.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아마 해외 쪽 관련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 SK온도 추후에 조금 분할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상장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 SK 이노베이션이 한 20조 정도 차입금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항상 시장에 좀 발목을 좀 잡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SK온 같은 경우가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물량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좀 알고는 있는데 결국 ESS가 뭐냐? 결국에는 이게 아까 오픈AI 얘기를 했는데 올 한 해만 샘 알트만이 계약을 맺은 규모가 거의 한 39기가와트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10기가와트 정도로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전력 쪽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엄청나게 좀 많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SK온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LG엔솔 다음으로 좀 더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이게 2조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500조 원 10기가와트 기준의 500조 정도 시장이라고 보게 되면은 아마 여기와 관련된 ESS 아마 테슬라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직접 발표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ESS 쪽으로 시장의 중심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SKO는 그동안 갈려왔던 재무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이제 마무리 질문은 김선영 대표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반기 2차 전지 투자를 한다면 네.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 이벤트요? 어떤 걸 가장 크게 보실까요? 이벤트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근데 바라보는 시각을 좀 설명드린 대로 다르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실적을 좀 보십시오. 실적. 이벤트라고 하면은 그냥 각 기업들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올 때 ESS 실적
아, 얼마나 늘었는지. 네. 네,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은 전기차로만 많이 집중돼 있었던 어떤 매출 구조가 이제 ESS 쪽으로도 늘어나니까 ESS로 붙으면 붙을수록 2차 전지가 AI 관련주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실적이다. 실적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가 상승 시점은 유가 연동. 유가.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강조해 주셨거든요.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실적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판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ESS 관련해서도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4부 마지막 섹터인데요. 로봇 섹터입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주식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미래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AI와 로봇 떼어낼 수가 없는 사이죠. 로봇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그야말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뭐 끊이지를 않고 상승하고 이쯤에서는 나오겠지. 이제 이쯤에서는 뭐 차익 실현 하겠지 하는데 더 가고 그리고 뭐 차익 실현 나오면은 다른 로봇 안 갔던 애들도 막 주가가 엄청 오르고 이러니까 포모 현상 오고요. 나만 없다. 나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게 되면은 네. 로봇은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얘기가 나왔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는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죠. 뭐 별거 아니고 뭐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커피숍을 가게 되면은 커피를 만드는 머신 뭐 이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게 실제로 이 카페 같은데 커피 그 협동 로봇을 쓰려면 한 달에 한 160만 원이면 주면 돼요. 약정으로 한 뭐 5년을 하든 3년을 물론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통으로 사는 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제가 기억을 하기로 최저임금 우리 인력을 쓰게 되었을 때 하게 되면 대략 한 200만 원이 아마 최저임금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 입장에서는 그 로봇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런 이제 논리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 IR을 갔을 때는 물론 지금 이제 로봇주들을 무슨 실적으로 보냐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실적을 보게 됐을 때 두산 로보틱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북미 쪽도 고객사도 굉장히 많아요. 도요타도 있고요, LG 엔서도 있고요. 우리 협동 로봇 쪽이나 산업용 로봇 쪽에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대당 3천만 원이에요. 그 회사들이 한 대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10대 살 거예요. 10대가 사도 3억이에요. 그럼 100대 사도 한 뭐 30억 정도인데 그만큼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적어도 이제 분위기는 타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여기서 뭐 노란 복도법 얘기하고 있는데 노란 복도법은 사실 항상 저도 다 물어봤어요. 로봇 회사들한테 바뀐 거 있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랑은 상관은 없다 하고는 있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요 최근에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소프트뱅크에서 인수했죠. ABB 회사. 이게 산업용 로봇 중에서 전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전년 매출이 2조가 나온 회사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알고 있는 뭐 조선사들이나 뭐 자동차 회사에 실제로 쓰고 있는 회사 가장 큰 회사예요. 근데 인수 배경을 얘기했죠. 어디에 쓸 거냐? 로보틱스 쪽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게 관련이 있어요? 당장의 관련은 없긴 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움직였죠. 움직인 이유가 결국에 로보티즈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이나믹 셀이죠. 근데 이 회사가 어디냐? LG전자가 7% 보유하고 있어요. 동네가 마곡동이에요. 마곡동에 뭐 있어요? 마곡 사이언스파크 LG가 있죠. 그 올해 타임지에서 표지가 큰 게 하나가 나왔어요. 뭔지 아시냐면은 그게 피규어 AI에서 올해의 발명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빨래짓기 로봇입니다. 저 그거 봤어요. 그렇죠. 그 타임지 영상. 봤죠. LG전자가 2019년에 특허 출원한 게 빨래짓기예요. 어, 그 빨래기가 있고 건조기가 있고 건조기를 꺼내서 스타일러 나오면 스타일러 나와서 그거를 구조로 나중에 LG전자가 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봤을 때는 흐름이 이제 하나 둘씩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기대감으로 좀 시장에 좀 녹이면은 로봇은 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갈 수 있다의 의견 무게를 실어 주셨고 대표님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저희 이거 촬영할 때 그 전력기기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네. 전력기기가 이번에만 오른 게 아니라 한 3년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만큼 로봇도 네. 그런 사이클을 좀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 저는 이 산업의 끝이 어딘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산업의 끝이 어딘가. 로봇 산업의 끝은 어딜까요? 휴머노이드겠죠. 네. 그죠?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팔만 움직이고 다리만 움직이고 이제 얼굴 없고 막 기계만 움직이는데 결국 가야 되는 길은 휴머노이드라고 봐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휴머노이드를 하는 기업들이 좀 있긴 있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만큼 뭔가 하는 기업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내용들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사실 많이 딸리죠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좋은 회사,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어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슷해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디서 인수했어요? 삼성에서 인수했죠? 네. 카이스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기업들은 이미 네. 라인들이 다 있어요. 모든 대기업들이 다 로봇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이스트 쪽이나 이런 그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우리나라 공대 쪽에서 해외 인재들 영입을 되게 많이 해요. 교수자리 주면서. 그것 자체가 어디겠습니까? 카이스트 교수님 들어오는 거 어디 들어오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밀어주고 삼성 가겠죠.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들 이제 이 옵티머스 같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갭 구간이 훨씬 많죠. 지금 막 뭐 휴머노이드 만들고 막 서로 경쟁한다고 하면은 거의 다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까지 못 갔어요. 네. 물론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현대차가 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시점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걸 미국 공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이들이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세팅을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휴머노이드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발전시킬 구간이 더 있어서 로봇 관련주들은 더 갈 수 있다. 더 갈 구간이 더 많다. 앞으로 좀 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제 질문의 핵심이었고요. 또 답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대기업 이야기를 네.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LG전자 그 빨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G전자도 강조해 주시고 계시지만 로봇주라고 하면은 또 그 LG전자가 지분을 가져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라든지 그 아랫단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대기업들 아까 LG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로보스타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유일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사실 이 회사들을 탐방을 다 갔다 오기도 했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청라 쪽에 이게 공장을 준공을 했어요. 이게 캐파가 2천억짜리 캐파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얼마냐? 300억이에요. 300억 회사가 2천억 이상의 캐파를 증설을 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작년 8월쯤에 이 회사의 이사회 중에 4명이 어디 사람이냐? SK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진행을 하겠죠. 이제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그럼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겠죠. 네. 그럼 SK 사람들이 그냥 해줬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아마 올해 한 6월쯤에 주가가 굉장히 한 9만 원까지 갔었던 이유가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제 콜옵션 행사 이걸 하는 거지 최대 지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SK온 아메리카입니다. 아까 우리가 2차 전지를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ESS가 올라가게 되면은 유일 로보틱스는 적어도 여기 쪽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주를 다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천억짜리 캐파를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동률을 안 올리고 가만히 냅둘까요? 라고 해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유일 로보틱스를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여의도 쪽에 테슬라 매장이 있잖아요. 네. 맨 앞에 뭘 지금 내세웠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옵티머스 로봇을 딱 세워놨어요. 진짜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최근에 뭐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확정은 아니지만은 LG전자가 옵티머스 로봇의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추후에 봐야 아는 얘기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확실히 분위기는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 로봇도 아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밸류가 한 10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적어도 저는 LG전자나 SK나 삼성이나 아까 이제 카이스트 얘기했지만은 또 유로메카가 포스코 포항공대 출신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너무 좀 조용하기는 한데 이쪽과 관련해서 좀 산업 로봇도 향후에 좀 분위기가 달라붙으면은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최태원 회장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항상 올해 초부터 얘기를 해왔었고 조주환 LG전자 대표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미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 지금 현 정권에서도 아마 로봇 쪽은 계속 밀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모멘텀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에는 계속해서 잘 붙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거든요. 뭐 대표적인 그냥 TV만 틀어도 많이 들리는 애들은 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스타 이런 애들일 텐데 SK 쪽에서 지금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유일 로보틱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이런 팁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 지금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대기업들 가는 라인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게 예전에 경기 침체가 오니 많이 했었던 상황에서 그때 당시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봤을 때 딱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였거든요. 로봇이랑 바이오. 그래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삼성이랑 연관된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가지자라는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그만큼 좀 진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삼성전자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는 계속 좀 시세 체크해 보는 게 꼭 중요하니까요. 무작정 막 와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주가 차트도 좀 살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봤고 미국 이야기로 떠나볼게요. 리쇼어링 그리고 인건비 대체 수요가 로봇주에는 어떤 장기적인 성장도 줄까요? 이거 되게 궁금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결국 미국의 인건비 비싸죠. 그럼 당연히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이고 있고 협동 로봇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고 제가 알기로 2위가 일본의 화나기랑 야스카와 우리나라 두산 로보티스가 그나마 한 점유율 한 5% 정도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산 로보티스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이미 북미 법인 쪽의 거래처는 이미 다 터놨어요. 그럼 여기서 정말 실적이 나오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적어도 여기 쪽의 대체 수요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중국의 로봇이 미국에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생각보다는 물론 중국 로봇이 싸긴 쌉니다. 싸긴 싸지만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충분히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 로보티스 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적은 나중이에요. 일단은 적어도 시장에는 여기 미국에 대한 리쇼링이 충분히 대체 수요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로봇도 생각보다 기술력이 저도 옛날에 한 로봇 박람회 갔지만 대표님들 항상 얘기해요. 일본 기술 좋은 거 우리도 아는데 충분히 우리도 그만큼 많이 좀 따라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에서는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은 뭐 몇 년 뒤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해봤고 미국 이야기에서 파생된 질문 드려볼 텐데 그 아까 현대차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언급해 주셨잖아요. 현대차도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지만 로봇 기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미국 공장에는 꽤나 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로봇 관련주로 현대차 그룹을 엮기도 하는데 앞으로 근데 공장 트렌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보면 테슬라 메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다 돌려버리잖아요. 물론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구석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벤치마크를 메가팩토리를 보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현대차는 로봇 관련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해왔고 아마 신사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을 거예요.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아직까지 저는 사실 제 기준은 이제 휴머노이드거든요. 네. 근데 휴머노이드를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하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제일 근접해 있고 오히려 인수를 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좋은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대차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현대차도 라인으로 봐도 충분히 되겠죠. 제가 이냐면 네. 현대차가 또 궁금해져서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네.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 관세 때문에 썩은 일을 못 빼고 있는 그런 느낌일 거고 그죠. 진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못 가다가 최근 들어서 네. 갑자기 또 막 빵빵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네. 급등이 나와서 네. 만약에 로봇이라는 키워드까지 안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냈다면 앞으로 네. 질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현대차는 좋게 봐요. 좀 눌림 같은 경우를 추가 매수 기회로 좀 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꽤나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높은 관세를 먹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지고 손실이 얼마다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관세를 결정되면은 그거 다 소급적으로 돼요. 지금은 비용을 빼놓는 거고 회계적인 부분인데 지금 기준으로 관세가 이거기 때문에 이 비용을 빼놓게요라고 해서 이제 빼거든요. 이제 비용 처리를 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그 관세가 아니고 관세가 떨어지면 그 차액 부분 있죠. 그걸 다시 환입시켜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2분기 실적은
엉망진창이지만 그게 다시 환입되는 시점 4분기든 그때 되면 다시 비용이 이제 수익 네. 들어오거든요. 잡히게 되면 이제 그때는 더 실적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관세 영향 받는 기업들 걱정 안 해도 된다 봐요. 결국 15%예요. 결국 15%고 그냥 네. 뭐 20이니 30이니 뭐 중국식 뭐 100몇십 프로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 15%예요. 답은 15%라 보고 있어가지고 연준도 아마 15%로 계산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추후에 환입 효과도 분명히 노릴 수 있을 거다라 보고 있어가지고 현대차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매수 관점에도 어쨌든 좀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뭐 자동차 관세를 때리는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결국 미국 기업들한테도 안 좋죠. 미국 내인 자동차 공장보다는 그 근처 라인에 되게 많잖아요. 멕시코라든지 네. 캐나다. 음. 거기다가도 다 관세를 먹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 이런 걸 이용해서 특히 관세 때문에 이 엄청난 관세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밀린 기업들은요. 그냥 매수 관점이라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로봇이 하반기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yes or no로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스. yes. 원탑은 아니겠지만 예스. 원탑은 아니겠지만 yes. 알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또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또 코멘트들 저희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장 이야기부터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참고해 보면서 또 증시 분위기 즐기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